도 2월 4일이었죠. 3080 도심복합 사업이라는 주제로 이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속되던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지 못하니까 이거는 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거 공급을 확대해야 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게 나왔던 게 공공재개발 3080 도심복합 택지 개발이었었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3080이라는 거는 뭐 수도권에 30만호, 전국에 80만호의 집을 짓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었었는데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방법이.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관리처분 방식이 아니고 수용 방식이었었어요. 또 더욱이 또 웃기는 게 뭐냐면은 21년도 2월 4일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2월 5일부터 집을 사가면 현금 청산된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좀 격에 안 맞는 그런 대책이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거 무슨 뭐 공산당이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알고서 내 소유권을 넘겨줘 라는 그런 반발이 심했고, 그러한 반발로 인해서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 수용 방식이라는 게 사실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이 2월 4일 날 집을 샀는데 2월 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2월 5일 날 현금 청산된다는 그것도 웃기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21년도 6월 29일 날 국회 상임위가 통과한 날이 6월 2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 이후에 집 산 사람은 현금 청산하겠다. 그래 됐죠. 참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자, 반발도 심하고 또 소유권도 또 넘겨줘야 되고 또 내가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무런 개발 호재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집을 샀는데 22년도 6월 달에 샀다고 해서 그쪽이 지정됐으니까 너는 현금 청산이야. 또 이것도 이치에 맞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미진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롭게 단정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 도심복합 사업의 개념부터 법 개정 내용, 주요 시행령 내용, 사례 분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노후지역에 새로운 기회가 될 만한 민간 도시복합 사업의 모든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도심복합 사업이라는 거죠. 공공주택 특별법 기반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사실 특별법이라는 게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의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 다음에 오화타운, 이게 특별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근데 그게 참 우리한테는 받아들이기 힘든 게 뭐냐면 함정이 많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이 법을 시행하기에는 그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 특별법을 만들었다는 건데, 이거 역시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도입된 도심복합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기반으로 하는 재개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하는 특례법, 빈집법이죠. 빈소법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존의 민간 사업과는 달리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죠. 그러니까 지정이 되면은 내 소유권을 LH나 SH에서 넘겨주고 현물 보상을 받는 뭐 그런 방식이 되다 보니까 그게 참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죠. 이로 인해 수용 및 보상 방식, 또 우선수익권 부여, 거래 제한 등의 특징이 있었고, 이는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근 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토지 등 소유자가 뭐 신탁사라든가 뭐 리츠라든가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 도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더 쉽게 반영하고 기존의 인센티브를 유지하면서 조건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이제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의 장점이죠.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했다.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의 의견을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공공주도 방식에서 발생했던 주민 반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뭐 완전히 100%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다음 인센티브 유지죠. 기존 도심복합 사업의 인센티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 조건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참여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남권의 노후도 미충족 지역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에는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수길 정비 사업으로 갔다가 뭐 모아타운으로 갔다가, 근데 그 뭐 우리가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그거다라는 얘기가, 뭐 가로택은 가로주택에서 뭐 이제 그 종상을 시켜준다 해서 모아타운 왔는데 동의율이 80%예요. 그다음에 뭐 이게 그러다 보니까 또 이 3분의 2 이상의 또 토지 동의율이 나오다니까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번에 참 이게 나왔는데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거래 규제를 완화시켰다. 무주택자에게 일회 허용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등 거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실소유자의 주택 구매 기회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자, 낮은 동의율로도 민간 사업이 가능한 주민 제한 방식이 이제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의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동의율이 뭐냐면, 토지동 소유자 67%죠. 토지 면적 50%. 이게 참 중요하죠, 사실. 이게 진짜 67% 면적의 50%라는 거는 상당히 지금 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동의율이 완화되었다는 거고, 이전보다 사업 추진이 용이해진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관리처분 계획도 획기적인 거죠. 기존 수용 방식에서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전환되었죠. 이는 토지 등 소유자와 권리를 더 잘 보호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관리처분을 받아서 내가 가면은 기존의 도적법상에 조합원 입주권이고 또 일반 분양되고 뭐 그런데 하긴다면 투명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또 볼 수 있고요. 자, 시행령의 주요 내용입니다. 원래 법은 이제 이 모법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하는데 주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심복합 혁신지구 지정 조건이죠. 성장 거점형과 주거중심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에 위치하거나 환승역 500m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또한 5,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고, 이는 도시의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주거중심형이죠. 역세권 500m 이내에 가반이 포함되거나 중공업 지역에 위치해야 됩니다. 또한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40%. 이게 지금 도정법에는 노후 건축물이 60%로 올랐습니다. 이상을, 그러니까 이게 40%도 상당히 내려온 거죠. 그래서 도심에 역세권 같은 데 보면은 이게 노후도가 이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건축업자들이 사가지고 빌라를 계속 올리기 때문에 이 노후 건축물이 60% 맞추기는 사실 뭐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40% 이상 이제 차지하고 5,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주거형 개선에 맞춘 초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당근을 주면 또 거기에 따른 또 채찍이 따라오죠. 그래서 투기 방지를 조치하겠다.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 지정 및 토지 허가 등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팔고 사고 할 수가 없다. 투기가를 지정하던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여러 가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화를 시켜준 게 아까 무허가 주택자에 한해서 한 번 팔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또 일장일단은 있지만은 또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성을 보호한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큰 이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아타운 사례 분석이죠. 과제 전반입니다. 자, 모아타운 반대 주민 설득이죠. 기존 모아타운 사업에 반대했던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도심복합 사업의 장점을 명확히 하고 우리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소통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대략 보면은 이제 상가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한 달에 여기서 담은 얼마라도 나와서 내가 노후를 연금처럼 보내는데 내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대부분의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제 되는데, 근데 그 상가는 이 뭐 양도세라든가 이런 면에서 나중에 그 매매를 할 적에 양도세에 어떤 이 특혜가 없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아파트로 바꾸게 되면 아파트는 12억까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아파트 뭐 12억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거리형 또 상가를 또 분양을 받아서 또 거기에 따른 또 이렇게 월 소득도 올릴 수 있게 어떤 그렇게 설득을 해야 그게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이 67%라는 거, 토지 면적이 5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이제 핵심 과제죠. 주민 설명이라든가 개별만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의를 높이는 동의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이제 여태까지는 3080 도심복합의 그 여운이 남아서 이런 걸 아예 들으려고 하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사업성 확보에선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용적률, 인센티브, 건축 규제 완화 등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또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과제들을 해결하면 민간도심복합 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역세권의 어떤 그런 데 이제 중점을 둔 건데, 그렇게 됨으로써 강남권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재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이죠. 선택지는 이제 확대가 될 거로 봅니다. 민간도심 복합 사업이 도입으로 초기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크게 확대가 되었고, 기존의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도 이제는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다양한 지역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사업성 개선 기대죠.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유지로 인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투자 수익을 향상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초기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데, 전략적 접근은 법 개정 내용과 시행령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조건에 맞는 지역을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역세권, 노후도, 면적 등을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기회를 모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이죠. 신규 투자자는 노후도 충족 지역을 공격을 하셔야죠. 30년 이상 노후도를 충족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전략이죠. 자, 기존에는 노후도가 80%, 또 토지가 3분의 2인데 지금 이게 2분의 1로 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참 웬만하면 사업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낮은 프리미엄이 낮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프리미엄이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5억을 줬는데 내가 감정가를 뭐 2억밖에 못 준, 나름 피를 한 150% 이상 준 거니까, 그렇다면 크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투기 방지 조치를 하긴 해야죠. 투기과열 지정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하게 되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이면 실거주 개념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샀는데 나중에 여기 세를 주고 샀는데 세를 끼고 팔지 못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포함해야 되는데, 2년 정도 지나서 내가 실입주를 해야 되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자금에 대한 그런 투기 방지에 대한 확인도 또 제대로 또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될 거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활용해서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로 보입니다. 자, 결론 및 향후 전망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도시재생의 새 패러다임이 나온 건 맞습니다. 민간도심 복합은 그동안 수용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처분 방식으로 바뀌어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21년도 6월 29일 날 이후에 사게 되면 현금 청산된다는 또 그런 또 이걸 없앴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보고, 역세권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가 있다. 노후도와 미충족 지역도 재개발이 가능해져 역세권 재발의 활성화 예상된다. 지금 동의율이 80%라든가, 그다음에 토지가 3분의 2 이상 동의. 그렇다면 사실 상당한 그것만 해도 큰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LH나 SH가 아닌 민간 투자 방식이 되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에 더 반영되는 주민 중심 사업 구조로 발전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창출되어 부동산 시장화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도심 복합 재개발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고, 법 개정과 시행령을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구조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주민과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라고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에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앞으로도 정부 정책과 시장 상황을 주시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전략을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